이 코스피의 이 상승의 어떻게 보면 좀 턴어라운드 시기가 2025년 10월 14일입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헤드라인 위주로 딱 숫자만 줬습니다. 근데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IB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실적을 10조 원 내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한 달 넘게 국내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전부 다 올립니다. 2025년 10월 14일 이후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부 정책이죠. 아무래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 아니면 상법 개정과 같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리레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나 압도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 이 코스피 영업 이익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24년에 한 250조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이 한 300조 원이 조금 넘는 303조 원인데 올해 48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스피 기업들 전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인데 480조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지금 지수의 어떻게 보면 상승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더 더한다면 이 AI라는 거에 대한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보고 있다. 아무래도 제조업 강국이라는 측면, 그리고 국제 정세 측면에서 미국이 과연 이 한국 없이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이 꿈꾸는 미래에 한국이 없으면은 좀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 가지 정도, 메인으로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 해서 한 그 세 가지 정도 이유에서 코스피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예상하시면 아마 이 김승현 본부장이 아마도 대세 상승장이라는 답을 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에 앞서서 저는 작년에 코스피를 투자하셔가지고 수익률이 한 40%, 50% 정말 많이 나신 분 한 70% 이상 난 분도 계십니다. 요 분은 좀 팔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분명 많이 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도 한 80% 정도 올랐죠. 글로벌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올해도 YTD 수준으로 한 2주 좀 지났죠.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대표 지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주식은 맨날 오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도 일부 단기의 조정은 거의 예외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하셔서 큰 수익을 내신 분은 저는 좀 차익을 실현하시라는 말씀을 오히려 꼭 드립니다. 네, 그래야 이 돈도 사이버머니라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좀 필요한 것도 사시고, 요렇게 해야 좀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사셔서 수익률이 좀 많이 오르신 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단기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시는 것을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왔죠. 대세 상승장이 어떻게 보면 좀 초입은 아니고요. 초입이 좀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한 몇 년치 정도에 대한민국 주가가 상승했을 때 그 시대에 좀 이렇게 차트를 한번 저희가 좀 겹쳐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1980년대 데자뷰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1980년대에 이 대한민국의 증시의 상승을 보게 되면은 국제 정세상 보게 되면 미국이 그때 본격적으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또 아마 기억나신 분 계실 거고, 그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요거 보면은 원래는 일본이 잘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일본이 갖고 있는 그 힘을 좀 견제하고 그 역할을 바로 한국의 산업을 좀 육성하는데 직간접적인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이 1980년대의 국제 정세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만 미국이 견제하는 국가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산업들, 조선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원전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40년, 50년 전에 대한민국이 정말 산업화 초기에서 급격하게 성장한 시기, 지금은 산업화 초기라기보다는 이 AI라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이런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증시가 상승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84년 한 6월쯤 그다음에 2024년에 한 초입 정도의 증시를 보면 참 이 상승률 그래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되더라도 현재의 그 대한민국의 산업재라고 하죠. 조선, 방산, 전력기기, 최근에 CES에서 젠슨왕 CEO가 AI를 위해서는 수천조 원의 이런 전력기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전도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런 한국 산업재에 대한 부활,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무기화, 이런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피크아웃 시나리오보다는 대세 상승장 초입 또는 초입을 좀 지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좀 증시가 2000년대 초반, 1990년 말 아니면은 최근에 금융 위기를 좀 지나고 나서 그때 코로나 때 상승장 요런 것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바로 잘 나가는 놈이 계속 더 잘 나간다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한 친구가 계속 전교 1등하고 증시 흐름도 더 좋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몇십 년 전도 그렇고 몇 년 전도 그렇고 증시 전체가 이 화랑이라고 하면은 대형주 한번 가지고요. 중소형주 한번 가지고요. 그냥 이상한 테마주 한번 가지고 요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 증시에 상승되고 있는 주도주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 번째는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AI라는 메가 트렌드에 어느 정도 좀 비즈니스가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이 미국과의 그 비즈니스의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 그런 산업들 위주로 가고 있다. 여기서 하나 좀 더 더하게 되면 리레이팅 관련된 상법 개정 또는 배당주, 금융 지주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이슈들 또는 상법 개정과 같은 그런 법 개정의 수혜를 입는 그런 좀 한정된 종목군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옛날과는 다른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상승의 폭이 좁다라고 하기에는 이 상승이 바로 이 대형주들이 좀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시의 흐름이 대형주들은 그대로 있고요. 시총이 굉장히 작다라든지 또는 코스닥의 일부 종목만 가서 지수가 올라간다, 지수를 뒷받침한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들이 간다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상승폭이 좁다라는 생각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저희가 시계를 몇 년 전에 좀 되돌리면은 미국을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률, 구글의 상승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상위 기업들이 M7 기업이라고 하죠. M7, M10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면서 S&P 500, 나스닥의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이런 증시가 5년, 10년 동안 대세 상승장의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대형주 종목들의 상승, 그것도 실적이 뒷받침된 그런 상승을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조적인 성장, 코스피의 구조적 상승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증시 작년부터 코스피 증시에 대한 전망, 숫자 5천 갑니까, 7천 갑니까, 만 갑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코스피의 이 상승의 어떻게 보면 좀 턴어라운드 시기가 2025년 10월 14일입니다. 제 생일 아니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헤드라인 위주로 딱 숫자만 줬습니다. 근데 매출도 나왔고 영업이익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아마 이 숫자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IB 대부분의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 실적을 10조 원 내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냥 다른 거 없이 헤드라인만 숫자 딱 12조 이상 요 수치가 나오고 나서 대한민국의 많은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는 이 10조라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 10조 벌 걸로 생각했는데 예상 타겟을 20%를 초과해서 실적이 나왔다는 것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완전히 예측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 행이 막 수만 행이 되는 이 엑셀 파일 일단 열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실적 예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들을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변수를 다 바꿔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아니 D램 가격, HBM 가격, 점유율 내가 놓친 게 없나 하면서 이 12조 원이 넘는 이 영업이익을 맞추기 위해서 변수를 다 바꿉니다. 가정을 바꾸게 되면은 당연히 목표 타겟 프라이스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엑셀이 어떤 분의 엑셀은 여는데 몇 분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 워낙 삼성전자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숫자 10월 14일 날 12조 원 이상 딱 때리면은 국내 증권사도 한 20-30개 넘게 있죠. 글로벌 IB 같은 경우 삼성전자 커버 많이 합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이 밤을 새든 다음 아침에 오든 해서 그 변수를 다 바꾸고 본인들의 목표가를 계속 촥촥촥촥 더 올립니다. 네, 그러면은 A증권사는 10월 17일에 올렸을 거고요. B증권사는 10월 20 며칠에 올렸을 거고 거의 한 달 넘게 국내 모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전부 다 올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도 목표가를 다 올립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2025년 10월 14일 이후로 모든 애널리스트, 모든 펀드 매니저, 모든 운용사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 자체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5만, 20만 원 그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라보는 이 평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이 반도체 다른 기업들의 이 피어랑 대비해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수준은 매력적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만큼 많은 돈을 좀 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만 아예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과거에는 이 기업들이 좀 D램,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업황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업황을 많이 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D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생산을 급격하게 늘렸는데 이게 타임 렉이 생겨서 재고가 남는, 그러면 또 주가 또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HBM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이 만들어줘,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이미 돈 거의 다 주고 계약 다 체결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별도의 재고가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은 HBM의 이런 성장 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기업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좀 중장기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트럼프와 시진핑, 이제는 트럼프와 유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부부싸움. 네, 서로 막 공격한다 그러고 병사 파견한다 그러고 한번 삐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 월드컵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촬영일 기준 어젯밤에 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가 또 나왔습니다. 이 그린란드 관련해서 우리 관세부가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안 하겠다, 이런 또 이슈가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정세가 좀 불안해지면은 국내 증시에 단기적인 매크로 악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은데, 갑자기 트럼프 정부가 대한민국에 좀 과한 요구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식의 이슈가 나오면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조정의 이유 또는 이슈가 트리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중국 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이 만약에 있다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좀 견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 물론 현재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HBM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더 빠르게 올라와서 자체 국가의 그런 자국 기업이죠. 자국 기업의 반도체를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은 국내 기업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실적만 좀 잘 나오게 되면은 그런 단기적인 리스크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액티브 ETF입니다. 액티브 ETF를 보게 되면 코스피 200 관련된 이 ETF도 패시브 액티브를 포함해서 20개가 넘게 있는데 수익률의 차이가 당연히 좀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액티브 ETF의 1년 연간 수익률이 패시브보다 좋았습니다. 저희 원큐 200 액티브 ETF가 국내 상장된 모든 액티브 패시브 ETF 대비해서 수익률이 1등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운용 전략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보수입니다. 참 저도 투자자분들 여쭙는 게 원큐 미국 나스닥 100,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는 보수가 0.0055까지 내려왔습니다. 연 0.0055%인데요. 5년 전만 하더라도 0.50%인데 100분의 1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이 보수가 인하되는 것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테슬라도 가격을 엄청 낮추고 있습니다. 모델 3, 모델 Y 굉장히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할부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ETF도 그렇지만 다른 상품도 똑같습니다. 이 제조사 ETF로 치면 운용사죠. 경쟁이 붙으면 붙을수록 보수는 낮추고 운용에 훨씬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코스피를 뭐 단타로 치고 하는 이 시대가 아니라 10년, 20년 또는 30년 장기 투자해서 이 코스피 200을 반드시 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당장 뭐 며칠, 몇 달 투자는 못 느끼시겠지만 장기 투자하실 때는 보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보수의 상품 그리고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우연치 않게 저희 원큐 200 액티브 ETF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1위였습니다. 전체 200 액티브 패시브 중에서요. 그리고 최근에 보수를 또 연 0.01% 최저 보수로 인하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제일 좋은데 보수는 제일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큐의 200 액티브 ETF가 테슬라의 모델 Y, 테슬라 모델 3라고까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좀 화답을 하셔서 저희 운용사들 좀 야근 많이 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투자하실 때도 다른 ETF처럼 수익률도 함께 보시고 보수도 꼭 함께 보시면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기관 투자자분들의 액티브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액티브라고 하면은 지수가 10% 오를 때 우리 액티브 ETF는 막 2배 오른다. 요게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일반적인 액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라고 하죠. 국민연금이라든지 연기금 공제, 대형 보험사, 생보사, 손보사 이런 정말 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액티브 매니저들 또는 액티브 그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운용사는 그 비교 지수라고 합니다. 벤치마크라고 하죠. 코스피 200을 매일매일 이기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액티브 ETF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막 샀다 팔았다 하고 막 밑에 중소형주를 막 배팅해갖고 막 2배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의 뷰가 좋을 때 조금 더 편입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주가가 낮은 종목들을 조금씩 더 올려가지고 매일매일 이기는 전략. 그래서 지수를 꾸준히 아웃퍼폼하는 전략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PO를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도 굉장히 IPO 시장이 굉장히 핫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액티브 매니저들은 이 IPO가 나오면은 실제로 IPO 청약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 그 IPO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상장 전에 투자를 해서 상장 후에 또 몇 배 올라가지고 또는 수익률을 실현하고 매도하는 그런 방법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전략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법인이 합쳐진다 또는 하나의 법인이 이렇게 쪼개진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각각의 합병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종목이 조금 오르면은 또 그 평균 회귀 전략이라고 하죠. 정해진 비율만큼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차익 거래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건 종목에 대한 현선물 차익 거래도 하고 이벤트가 생기면은 그런 고평가된 종목은 매도하고 저평가된 종목은 또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종목 정말 이게 소금과 같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조금씩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IPO, 이벤트 드리븐 또는 현선물 적극적인 차익 거래 이런 것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첫 해 예를 들어서 지수의 2배를 이기고 뭐 플러스 한 50%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를 하는 전략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3개월, 6개월, 1년 정도, 한 1년 정도 보게 되면은 지수를 이렇게 아웃퍼폼할 확률이 한 98%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그래서 야구로 치면은 뭐 매 이 투수의 공에 그 말로 홈런을 노리는 풀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번트 될 때 번트 되고 도루할 때 도루하고 희생타 나올 때 희생타 나오고 득점해야 될 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하나하나씩 꾸준히 이 유효 타수를 쌓아가는 그런 전략들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이긴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투자한다 그러면 코스피 200이 만약에 100% 올랐다 올해 그러면 원큐의 200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100%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상 기초 지수 대비해서 10% 이상의 그 초과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100% 오를 때 우리는 200%를 먹는 전략이 아니라 105나 110% 조금 더 이렇게 쌓아가는 전략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매년 코스피보다는 이기는 전략을 하는 것이 바로 원큐 200 액티브 ETF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전략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 투자자, 생보사, 선보사 정말 이 찐 선수들이 하는 그런 액티브 ETF 또는 액티브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섹터 순환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하나의 뭐 대세주가 좀 흐름이 빨리 바뀌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막 한두 주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신과 같이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대표 지수 ETF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최근 며칠 전도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종목들도 다 함께 편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지수 ETF 중심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는 이렇게 뭐 섹터 또는 특정 테마 이런 거 고르기 좀 어려워 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1억을 전부 다 대표 지수 ETF에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다만 1억 같은 경우 전부 다 투자하시지 마시고 분산해서 투자하시되 한 10% 정도는 흔히 말하는 뭐 현금성 자산, 파킹형 ETF를 꼭 가져가시길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나는 그냥 지수도 일부 따라가고 코어 전략이라고 하죠. 새틀라이트, 위성 전략도 같이 하고 싶은 분께는 코어, 대표 지수는 한 50에서 한 70% 정도를 저희가 투자하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올해 유망할 것을 보고 있는 게 반도체, 뭐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를 한 10에서 20% 정도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5%에서 10% 정도의 여유가 좀 있으시면은 코스닥 150도 관심을 서서히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코스피 상승률 대비 코스닥 150의 상승률이 역대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해가 바로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은 정말 역대 드라마틱한 상승을 보였는데 코스닥 150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습니다. 근데 올해 보면은 뭐 상생금융,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도 있고 조금씩 이 코스닥 대통령님께서도 코스닥에 대한 언급을 조금씩 많이 하시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런 지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역사상 보게 되면 너무 코스피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좀 덜 올랐습니다. 이런 뭐 평균 회귀 현상이라고 하죠. 결국 어느 정도 과거의 평균에 회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상반기에 금이 엄청 올랐죠. 많은 분들이 하신 게 금은 너무 올랐는데 은이 거의 안 올랐다는 얘기를 하시고 은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오히려 금보다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관심도 이제 서서히 좀 가지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조방원 뭐
너무 하나하나 선택하기 힘들다. 특히나 방산 선택하면 전쟁이 나는 전쟁 뉴스만 찾는 저희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기 싫어하시면은 대부분 뭐 코스피 200 ETF 그다음에 일부 코스닥 150 이렇게 갖고 가셔도 충분합니다.